멜로디 양 살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커티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왜 저한테 그런 걸 묻죠? 그가 따지듯 말했다. 당신은 의식이 없을 때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 솔직히 털어놓는 게 좋을 거요. 반도젠 교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제가 살인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소. 과학자 탐정 반도젠 교수. 논리만으로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닌 과학자이자 의사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등등의 직업을 가진 반도젠 교수. 그의 능력을 나열하기엔 숨이 찰 정도입니다. 생각하는 기계로도 불리는 반도젠 교수는 괴짜이긴 하지만 감정이나 직감보다 순수한 논리와 과학적 분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오늘은 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꼬인 건지 맨 뒷장을 넘겨서 범인을 확인하고 싶을 만큼 사건의 진실이 너무나 궁금한 교수의 사건 해결을 돕는 신문기자 허치순 해치마저도 머리가 빙글 돌 정도로 미스터리한 위대한 자동차 미스터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파란 눈동자에는 장난스러운 빛이 어렸다. 마거린 멜러즈는 우스꽝스러운 자동차용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자꾸만 빠져나오려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베일 속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아름다운 얼굴은 입술에서 이마까지 완전히 가려졌고 곱슬머리는 꽁꽁 묶인 채 모자에 납작하게 짓눌려 있었다. 이거 정말 끔찍하지 않아? 그녀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잭 커티스가 웃었다. 글쎄, 우린 네가 예쁘다는 걸 아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가려놓으니 흰 피부인지 까무잡잡한 피부인지조차 모르겠는걸. 찰스 리드가 덧붙였다. 그녀가 붉은 입술을 새초롬하게 오므리며 하얀 이를 감추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벗을까봐. 안 돼. 커티스가 재빨리 말렸다. 이 도로는 평탄하지만 그린 드래곤은 울퉁불퉁한 데만 골라다닌다니까? 머리카락이 다 뜯길 거야. 리드가 거들었다. 잭이 이 녀석을 몰기 시작하면 슝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든 금방이라고. 이렇게 깜깜한 밤에? 그녀가 물었다. 기관차 불빛보다 밝은 전조등이 있거든. 커티스가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다. 안전하니까 겁먹지 마. 그는 흐릿한 고글이 달린 마스크를 썼고 리드도 자동차를 몰기 위해 고글을 착용했다. 그린 드래건이라 불리는 낮고 길쭉한 경주용 휘발유 자동차가 호텔 연문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마치 숨을 고르듯 낮게 웅웅거리고 있었다. 커티스는 멜러즈가 앞좌석에 오르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옆에 탔으며 리드는 뒷자리에 앉았다. 차가 한번 흔들리더니 곧 덜컥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세 사람은 각각 서부에서 미모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연기력도 인정받은 배우 마거린 멜러즈, 어린 시절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녀와 함께 학교에 다녔던 친구 잭 커티스, 그리고 덴버의 광산업자 아들이자 커티스의 절친인 찰스 리드였다.
세 사람은 보스턴에서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건 2년 전 멜로즈가 덴버에서 공연하던 때였다. 지금 그녀는 보스턴에서 다음 시즌 서부 공연을 앞두고 성악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리드는 사교계의 젊은 아가씨 엘리자베스 다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보스턴에 와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샌프란시스코에서였고 당시 그녀는 겨우 19살이었다. 그럼에도 리드는 그녀에게 정성을 다해 구애했고 다우 양이 동부로 돌아간 뒤에도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런데 보스턴에 와서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모건 메이슨이라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난했지만 명문가 출신이었다. 리드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마치 서부에서 달려온 로친바 기사처럼 그녀를 찾아 나섰고 불행히도 소문은 사실이었다. 커티스는 새로운 자극과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리드와 함께 동부로 왔고 보스턴에 도착한 뒤로 줄곧 함께 지냈다. 리드와 달리 커티스에게는 재산이 오히려 짐이었다. 넘치는 돈은 그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고 끝없는 쾌락의 길로 이끌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다른 젊은이들조차 잠시 멈춰 생각하게 할 정도였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배우 매거린 멜로즈는 그런 두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종종 잔소리하곤 했다. 하지만 마거릿에게 혼나는 건 오히려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녀의 꾸중은 사랑스러워서 또다시 잔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만들고 싶을 정도였다. 그녀가 등장한 뒤로 커티스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고 리드는 여전히 다우 양에게 마음을 얻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린 드래곤은 저녁 6시 반쯤 차들로 붐비는 거리를 비틀거리듯 통과해 커먼 공원 쪽으로 향했다. 이쪽으로 꺾어서 코먼웰스로 가자. 마거린 멜로즈가 제안했다. 그녀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일그러진 마스크 아래서 파란 눈이 반짝였다. 이 근처에 정말 멋진 고풍스러운 여관이 있거든? 거기서 저녁을 먹으면 좋을 거야. 5년 전 보스턴에 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얼마나 멀어? 리드가 물었다. 한 25에서 30km쯤? 그녀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출발. 커티스가 말했다. 곧 그들은 자동차로 가득한 코먼웰스가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벤동과 서머셋 호텔을 지나 평탄한 길을 따라 쭉 나아갔다. 사방에는 전등이 켜져 있어서 환했지만 달이 뜨지 않아 외곽도로는 금세 어두워질 것 같았다. 커티스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리드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리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마거릿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을 들었어. 뭔데? 그녀가 물었다. 돈 맥클린이 보스턴에 와 있대. 들었어. 그녀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커티스가 물었다. 마거릿한테 홀딱 반한 남자. 리드가 웃으며 말했다. 찰리. 마거릿이 얼굴을 붉히며 나무라듯 말했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야. 커티스는 잠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다. 남자가 여자한테 겨우 7번 청혼한 건 별일 아니지. 리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진짜야? 커티스가 재빨리 물었다. 그 사람은 나도 자신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이야. 여배우가 약간 자존심 세우며 대답했다. 나를 사랑하긴 했겠지. 하지만 그의 가족이 내가 배우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상속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결국 그런 이유로 우린 끝났어. 사실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전조등이 도로를 밝게 비추며
그린 드래곤은 어두운 시골길을 질주했다. 그 사람 지금 보스턴에 있나? 커티스가 물었다. 소문은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고 커티스는 복잡한 자동차 조종 장치를 다루느라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리드와 마거릿은 한동안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속도가 붙자 엔진 소음이 커져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질주의 짜릿한 쾌감에 몸을 맡겼다.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즐거움이었다. 휘발유 냄새 나지 않아? 커티스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물었다. 나는 것 같아. 리드가 대답했다. 이런 젠장, 연료통이 새는 거라면 큰일인데? 커티스가 투덜대며 말했다. 여관까지는 갈 수 있지? 앞으로 10km 정도 남았을 거야. 마거릿이 말했다. 일단 멈출 때까지 달려볼게. 커티스가 말했다. 혹시 근처 어딘가에서 연료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즘은 연료를 준비해둔 곳이 있더라고.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불빛이 보였다. 저기가 여관인가 봐. 그렇지? 커티스가 마가렛에게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내가 말한 여관은 여기보다 더 멀리 있었던 것 같거든? 게다가 오는 길에 그 근처를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 어쨌든 일단 내려서 휘발유 좀 구하자. 커티스가 말했다. 푹푹 퍽퍽거리며 냄새를 풍기던 그린 드래곤은 도로에서 약 6m쯤 떨어진 낡은 여관 앞에 멈춰섰다. 여관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안쪽에서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흰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문 위에는 모나코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긴가? 리드가 물었다. 아니야. 마거렛 멜로즈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여관은 도로에서 약 100m쯤 안쪽 숲속에 있었어. 커티스는 차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듯 잠시 멈춰 바닥을 더듬더니 연료통을 살폈다. 새고 있잖아.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기껏해야 반갤런밖에 안 남았네. 여기 휘발유가 좀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 멜로즈와 리드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커티스는 여관 쪽으로 걸어가 현관 근처에서 몸을 돌려 외쳤다. 찰리, 내가 방금 내릴 때 뭔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내려서 성냥불 켜고 한번 찾아봐. 연료통 근처에는 가지 말고. 그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리드는 차에서 내려 몇 번이나 성냥을 켰다. 마침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때 멜로즈는 도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개의 눈부신 전조등이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꽤 춥네. 리드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커피나 뭐 좀 따뜻한 거 마실래? 고맙지만 난 괜찮아. 멜로즈가 대답했다. 난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어. 괜찮지? 찰리, 안 돼. 멜로즈가 외쳤다. 왠지 마음에 안 들어. 한 잔쯤은 괜찮잖아. 그가 가볍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면 말도 안 걸 거야. 그녀는 반쯤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그럴 리가. 그가 웃으며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멜로즈는 짜증이 난 듯 고운 머리를 획 돌리고 다가오는 불빛을 다시 바라보았다. 자동차가 가까워지자 눈부신 불빛이 베이지색 자동차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환히 비추었다. 차는 멈췄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를 조금 옆으로 돌려주시겠어요?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싶어서요. 저는 잘 몰라요. 운전을 못하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운전자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설마 마거릿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래요. 누구죠? 도운인가요? 그래, 나야.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20분쯤 뒤, 커티스가 거대한 휘발유통을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차 안에 타고 있었고, 리드는 뒷좌석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찾았어? 리드가 물었다. 커티스가 대답하고는 연료통을 손질하고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다. 5분 후 그는 차에 올라탔다. 춥지 마거릿? 커티스가 물었다. 멜로즈는 말을 안 해. 리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내가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스카치를 마셨다고 화가 났거든. 나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 커티스가 말했다. 여관에 가서 마셔. 간단한 저녁이랑 한잔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질 거야. 커티스는 대답하지 않고 레버를 당겼고 차는 앞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길가에 세워져 있던 2대의 자동차는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커티스는 지체된 게 못마땅했는지 속도를 한껏 올렸다. 한참 뒤 리드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멜로즈를 향해 말했다. 이제 기분 좀 풀렸어? 그녀는 들은 기색이 없었다. 리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시 물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제, 네가 말 좀 걸어봐. 리드가 커티스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마거릿? 커티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여전히 대답이 없자 그는 속도를 줄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팔을 잡고 살짝 흔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커티스가 외쳤다. 기절한 거야? 그는 이번엔 더 세게 흔들었다. 마거릿! 그가 불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얼음처럼 차가웠고 턱까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얼굴 위쪽은 여전히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3번째로 그녀를 흔든 커티스는 정말로 겁이 난 듯 그녀의 장갑 낀 손목을 잡아보았다. 그리고 차를 멈춘 후 맥을 짚어보았는데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고 손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거릿이 아픈가 봐. 커티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근처에 의사가 있을까? 리드는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그녀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앞에 여관이 하나 더 있어. 최대한 빨리 가. 그가 커티스에게 말했다. 아까 있던 곳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 거기엔 의사가 있을지도 몰라. 커티스는 미친 듯이 레버를 움켜쥐었고 차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3분쯤 지나자 2번째 여관에 불빛이 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차에서 뛰어내려 그곳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있나요? 빨리요! 커티스가 숨가쁘게 종업원에게 외쳤다. 옆집에 있습니다. 커티스와 리드는 더 못지않고 다시 차로 달려가 멜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집으로 급히 옮겼다. 한참 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의사가 있나요? 네. 빨리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멜리즈를 현관 소파 위에 눕혔다. 곧 레너드 박사가 나타났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인자했으며 인매는 단호했다. 무슨 일입니까? 죽은 것 같아요. 커티스가 대답했다.
의사는 서둘러 안경을 쓰고 멜리스의 목과 가슴께를 더듬으며 물었다. 누구죠? 마그렛 밀러즈예요. 배우죠. 커티스가 급히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리드가 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여전히 멜로즈의 몸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희미한 램프 불빛 속에서 커티스와 리드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의사가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어때요? 커티스가 다그쳤다. 죽었어요. 의사가 대답했다. 세상에. 리드가 외쳤다. 어떡해. 커티스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봐요. 의사가 말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은 긴 칼이 들려 있었다. 심장을 찔렸어요. 커티스는 의사와 칼, 그리고 다시 마스크 아래 드러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잭, 저 칼 좀 봐. 리드가 갑자기 외쳤다. 커티스는 다시 칼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에. 커티스가 말했다. 그날 밤늦게 허츠슨 해치와 6명의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레너드 박사는 잭 커티스와 찰스 리드가 여자의 시신을 들고 찾아온 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경찰과 검시관 프랜시스가 기자들보다 먼저 도착했고 시신은 근처 마을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이곳에 왔습니다. 레너드 박사가 설명했다. 커티스라는 남자는 어깨 쪽을, 리드라는 남자는 다리 쪽을 잡고 들고 왔죠. 그리고 이 소파 위에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그들은 배우 마거릿 멜로즈라고 했고 그녀의 신원에 대해 아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나는 즉시 그녀를 살펴보았는데 이미 숨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몸이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였죠. 심장 부위를 살피던 중 무언가에 손이 닿았는데 바로 그녀를 죽인 흉기였어요. 거칠고 무거운 칼이었는데 길이는 15에서 18cm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칼을 뽑아냈는데 심장을 관통한 걸 확인한 이상 그녀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리드라는 남자가 칼을 언급하자 커티스라는 남자는 크게 흥분했습니다.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걸 자기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나는 그 칼을 검시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언성을 높이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결국 논쟁을 끝내기 위해 나는 다시 그에게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리드가 커티스에게 이건 의사가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커티스도 마지못해 동의하더군요. 그 뒤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나와 함께 있었고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둘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커티스는 휘발유가 보관된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으러 갔고 그를 찾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휘발유를 구하자마자 바로 자동차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리드와 멜로즈 양은 차 안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커티스도 모른다고 했어요. 리즈는 멜로즈 양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여성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모나크인 여관에 있었던 건 그곳의 종업원 3명 중 누구라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 후 커티스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리드에게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탐정, 특히 빈거턴 탐정들을 불러오자고 했죠. 나는 만류했지만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래도 명함은 두고 갔습니다. 테우토닉 호텔에 묵고 있으니 언제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후 검시관과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형사 1명이 곧바로 보스턴으로 떠났는데 아마 지금쯤은 2사람은 형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여자의 생김새가 어땠죠? 해치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군요. 의사가 대답했다. 자동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턱을 제외한 얼굴 전체가 가려져 있었고 모자 위에는 벨이 묶여 있어서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걸 벗기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이 오기 전까지 그대로 두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해치가 다시 물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의 베이지색 자동차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맞춤 제작된 옷 같았죠.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체형의 여성이었습니다. 레너드 박사에게 들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 해치와 다른 기자들은 곧장 보스턴으로 달려갔다. 다음날 신문은 일제히 보스턴을 방문 중이던 서부 출신의 미인 배우 멜로지앙 피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모든 신문사가 경쟁하듯 멜로지앙의 사진을 구하려 했지만 어느 신문사도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신문사는 사건과 관련된 잭 커티스와 찰스 리드의 진술도 함께 실었다. 내용은 대체로 레너드 박사가 말한 것과 같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쓰였다. 대중과 기자들의 생각은 같았는데 2 남자가 자동차에서 내린 사이 누군가가 멜로스 양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여자일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리드가 모나크인에서 아는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 말인 그녀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해치가 소속된 신문사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종업원 3명이 그를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으니 말이다. 검시관은 짤막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멜로스 양을 살해한 사람은 그녀의 오른쪽, 즉 커티스가 있던 자리에서 찔렀거나 혹은 뒤쪽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를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따라서 차 안에 함께 있던 2 남자 중 1명이 그녀를 죽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2 남자 모두 그런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리한 검시관의 말에 따르면 치명적인 일격이 오른쪽에서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칼이 꽂힌 방향으로 보아 그녀의 왼쪽에서 찌르기 어려운 각도였기 때문이다. 검시관의 말투는 묘하게 음산하고 의미심장한 암시가 깔려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시신은 처음 옮겨진 그 마을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신문사들은 그녀의 사진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기자들이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요청했지만 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커티스와 리드는 최초 진술 이후 테우토닉 호텔에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체포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사람은 사건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돕겠다고 실제로 핑거턴 탐정들을 고용해 사건에 투입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 외에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오히려 격려하며 24시간 안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은근히 암시했다. 해치는 그 모호한 암시를 눈치채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끈기와 지혜로 이 사건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그는 보스턴에서 리드의 연애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사실은 리드가 정오가 조금 지난 뒤 비커닐에 있는 엘리자베스 다우 양의 집을 찾아가 그녀가 있냐고 물었다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안 계세요. 하녀가 말했다. 그럼 제 명함을 전해주세요. 리드가 말했다.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뇨? 그게 무슨 말이죠? 오후 신문 못 보셨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우 부인,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리드는 이마를 찌푸린 채 집을 나와 코먼 공원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한 소년에게서 신문 한 부, 아니 여러 부를 샀다. 신문 첫 장에는 멜로즈 피살 사건 기사로 가득했다. 온갖 세부 내용과 추측, 그녀의 생애와 샌프란시스코 시절 무대 경력에 관한 긴 기사가 빼곡히 실려 있었다. 리드는 몸을 약간 떨며 초조한 표정으로 그 기사를 넘겨 안쪽 면을 살폈다. 그리고 하녀가 말한 그 기사를 발견했다. 이런 세상에. 그가 소리쳤다. 그곳엔 엘리자베스 다우가 가족의 반대에도 리드의 경쟁자인 모건 메이슨과 함께 도망쳐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모나크인에서 만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난 것이었다. 신부는 부모님께 편지를 남겼는데 가난하지만 메이슨을 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가족은 이 일에 대해 침묵했으나 기사에는 결혼 허가증 사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리드는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굳은 얼굴이었다. 그는 카페 옆 별실에서 술에 취한 커티스를 발견했는데 여러 잔을 비운 듯 보였지만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리드는 커티스 앞 테이블 위로 신문을 던졌다. 거긴 도망 결혼 기사가 실린 면이 펼쳐져 있었다. 읽어봐. 리드가 짧게 말했다. 커티스는 신문을 읽고 정확히는 흘끗 보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모나크인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자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그 일이 있었던 곳이잖아. 맞지? 그가 흐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리드가 대답했다. 커티스는 곧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애써 그 비극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술을 마신 이유도 그 사건을 잊기 위해서였다. 잠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던 그는 불현듯 리드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난 그녀를 사랑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그 일은 생각하지 마. 리드가 조용히 말했다. 그 칼 말이야. 그건 말하지 않겠지? 커티스가 애원하듯 말했다. 당연하지. 리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가 데려가서 위협한다고 해도 난 말 안 해.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이러다 무심코 말이 새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좀 걸어. 커티스는 잠시 멍하니 리드를 바라보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듯 보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래,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그가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카페 문을 나서 골목길로 들어섰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자 한결 정신이 맑아졌고 그는 트레모트가를 따라 상점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후 2시,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 무렵
기자 대여섯 명이 서성이며 리드나 커티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헛수고였다. 기자들은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난리였다. 그러나 리드는 기자들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로비를 가로질러 당당히 걸어갔다. 커티스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기자들에게서 벗어난 커티스가 트레몬트가의 상점으로 향하던 중 허츠슨 해치 기자와 마주쳤다. 해치는 단번에 커티스를 알아보고 몰래 뒤를 밟았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없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생각이었다. 커티스는 윈터가로 접어들어 여인들로 붐비는 거리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허친슨도 거리의 중간쯤까지 따라갔지만 잠시 그를 놓쳤다. 커티스가 근처 상점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허친슨이 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커티스가 갑자기 상점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두 팔을 마구 휘두르며 겁에 질린 얼굴로 여인들 사이를 헤치며 20걸음쯤 달리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허친슨은 곧장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커티스의 눈은 놀람과 공포로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죠? 허친슨이 재빨리 물었다. 난 몸이 안 좋아요. 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발 어디든 데려가 주세요. 커티스가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는 기절한 듯 백없이 허친슨의 팔에 쓰러졌다. 마침 군중 사이로 마차 한 대가 비집고 다가왔다. 허친슨이 커티스를 부축해 마차에 태우고 마부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어서 가요. 이 신사분이 위독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마부는 서둘러 말을 몰았고 마차는 트레모트가를 지나 파크가 쪽으로 향했다. 커티스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의사에게 가는 중입니다. 허치슨이 대답했다. 커티스는 다시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허친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맥을 짚어 심장이 뛰는지 확인했다. 몇 분 후 마차가 멈추고 허친슨은 커티스를 부축한 채 문 앞으로 다가가 벨을 누르자 백발의 노부인이 문을 열었다. 반도젠 교수 계신가요? 해치 기자가 물었다. 예, 계십니다. 허친슨이 급히 진료가 필요한 신사를 모시고 왔다고 전해주세요. 허친슨이 서둘러 말했다. 그는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커티스를 부축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안쪽으로 사라졌고 커티스는 작은 접견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는 잠시 허친슨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어거스터스 SFX 반도젠 교수, 즉 생각하는 기계가 들어왔다. 그는 허친슨을 흘끗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허친슨이 커티스를 가리켰다. 이런. 반도젠 교수가 탄식했다. 그는 잠시 커티스의 몸을 살피더니 다른 방으로 들어가 주사기를 들고 돌아왔다. 한동안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커티스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두 사람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를 봤어요. 봤다고요.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심장에 단검이 박혀 있었어요. 마거릿. 그는 다시 소리 없이 쓰러졌다. 반도젠 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허치슨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 알코올성 선망증이군.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허친슨은 생각하는 기계가 의식을 잃은 남자를 돌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커티스는 한두 번 몸을 뒤척이며 희미한 신음을 냈다. 허친슨은 처음에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까칠한 과학자가 노려보는 바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15분쯤 지난 후 반도젠 교수는 조금 온화한 표정으로 허친슨을 돌아보았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인가? 살인사건이에요. 허친슨이 말했다. 여배우 마거린 멜로즈가 어젯밤 심장을 찔려 살해됐어요. 그리고 살인이라고? 반도젠 교수가 말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은 없고. 그럴지도 모르죠. 허치슨이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하지만 정황상 살인 같아요. 살인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자넨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신중하게 말하게.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허치슨은 자신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랜 드래곤이 모나크인 앞에서 멈춘 일, 그곳에서 있었던 일, 여자가 흉기에 찔린 시각에 커티스와 리드가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리드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사실까지. 이어서 남자들이 여자를 들고 레너드 박사의 집에 도착한 일과 그곳에서 벌어진 일, 커티스가 칼을 찾으려 했던 시도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반도젠 교수는 손끝을 맞댄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티스가 누워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의식 없는 남자의 짙은 머리카락을 몇 번 천천히 쓸었다. 허치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멜로즈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허치슨이 대답했다. 동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살인일 이유는 뭔가? 자네는 그럴 만한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지 않나? 반도젠 교수가 다소 신경질적으로 말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는 뭐라 단정할 수 없겠군. 그는 다시 환자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커티스의 얼굴에 혈색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좋아, 이제 괜찮아지는군. 그가 말했다. 과연 그랬다. 10분쯤 후 커티스는 갑자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다. 목소리의 탁함은 사라졌고 약간 떨긴 했지만 정신을 차린 듯 보였다. 허친슨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커티스는 묵묵히 들었다. 마침내 그는 반도젠 교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죠? 그는 과학자의 특이한 외모를 흘끗 보고는 가늘게 뜬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반도젠 교수님이십니다. 허치슨이 소개했다. 유명한 과학자이자 의사시죠. 제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고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커티스 씨.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멜로즈 양 살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커티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왜 저한테 그런 걸 묻죠? 그가 따지듯 말했다. 당신은 의식이 없을 때 많은 말을 했어요. 반도젠 교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 일로 인한 불안과 지나친 음주 탓에 신경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죠. 그러니 솔직히 털어놓는 게 좋을 거요. 허친슨은 과학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입을 다물었다. 커티스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초조한 걸음으로 방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심이 선 듯 그는 갑자기 교수 앞에 멈춰섰다.
제가 살인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소.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허친슨의 이야기와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반도젠 교수는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그가 중간에 한번 끼어들었다. 이야기는 커티스가 차에서 뛰어내린 순간부터 리드와 함께 호텔로 돌아올 때까지 이어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반도젠 교수가 조용히 물었다. 커티스 씨, 왜 레너드 박사에게 그 칼을 넘겨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커티스가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히더니 말을 멈췄다. 그 칼 때문에 당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웠던 건가요? 반도젠 교수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커티스가 대답했다. 그 칼은 당신 겁니까? 커티스의 얼굴이 다시 붉게 달아올랐다. 아니요. 그가 단호히 말했다. 그럼 리드의 칼입니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커티스가 재빨리 대답했다. 당신은 멜로즈 양을 사랑했나요? 네, 그래요.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녀가 결혼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청혼한 적 없습니다. 왜 하지 않았죠? 저를 신문하는 겁니까? 커티스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지금 피의자라도 된 거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소. 반도젠 교수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이 없을 때 한 말 때문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나는 단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요. 커티스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아요. 묻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왜 멜로즈 양에게 결혼을 청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 도널드 맥클린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도 같은 마음일지 모른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와 결혼하면 그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거로 생각해 그녀가 결혼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맥클린은 지금 보스턴에 있습니다. 아, 반도젠 교수가 탄성을 내질렀다. 당신 친구 리드도 혹시 그녀를 사랑했던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커티스가 대답했다. 리드는 엘리자베스 다우라는 사극의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저는 그와 함께 왔고요. 엘리자베스 다우? 허진슨이 재빨리 물었다. 어젯밤 모건 메이슨과 함께 도망쳤다는 그 여자요? 맞아요. 커티스가 말했다. 그 도망 사건과 이번 사건이 겹쳐서 리드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도망이라니. 반도젠 교수가 물었다. 허진스는 메이슨의 결혼 허가증을 어떻게 얻었는지, 다우와 메이슨이 어떻게 모나크인 여관에서 만났는지, 그 여관이 바로 멜로즈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장소라는 점도 이야기했다. 엘리자베스 다우가 그곳에서 부모에게 도망 결혼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쓴 뒤 두 사람 모두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반도젠 교수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멜로즈 양 살해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수가 물었다. 아니요. 그런 칼을 가진 적은 있었나요? 네, 한때는요. 그 칼을 자동차 공구함에 넣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두었나요? 외투 아래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멜로디 양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만나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커티스는 약간 열정을 담아 말했다. 보통 키에 완벽한 몸매, 어디서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여인이었죠. 살해 당시 그녀는 벨과 자동차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죠. 네, 턱을 제외한 얼굴 전체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녀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고개를 돌리지 않고는 좌우를 볼 수 없었겠죠. 반도생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이 그녀를 찌르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차가 달리는 중에 손에 칼을 쥔 채 대낮이었다고 해도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칼을 볼 수 있었을까요? 혹은 그녀가 칼을 들고 있었다면 당신이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커티스는 몸을 조금 떨었다. 아니요, 못 봤을 거예요. 그녀는 금발이었나요? 아니면 흑발? 금발이었습니다. 황금빛 머리칼이 구름처럼 풍성했죠. 커티스가 감탄하듯 말했다. 황금빛 머리라고요? 허치슨이 되물었다. 검시관 프린시스 박사는 그녀의 머리카락 색이 어두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금발이었습니다. 커티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허친슨, 자네 시신을 직접 봤나? 과학자가 물었다. 아니요, 우리 중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프린시스 박사의 원칙이었거든요. 반도생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두 방과 연결된 문이 닫혔다. 그리고 교수는 돌아와 허친슨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곧장 이어갔다. 오늘 오후 윈터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침착하던 커티스가 다시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은 기운이 머리 끝까지 번졌다.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신경이 망가졌습니다.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봤다고 생각했습니까? 반도생 교수가 다그쳤다. 상점에 들어갔는데 뭘 사려던 건지 기억도 안 나요. 그저 여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기서 봤어요.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한 여자들 사이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반도생 교수가 흥미롭게 물었다. 그 순간엔 분명히 마거릿 멜로즈를 봤다고 믿었어요. 물론 착각이었겠죠. 네, 이제는 알겠어요. 커티스가 말했다. 우연히 닮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때 받은 충격은 끔찍했죠.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뛰쳐나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누워있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과학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잠시 후 과학자의 나이든 하녀 마사 부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말로리 씨와 어떤 신사가 오셨습니다. 들여보내요. 반도생 교수가 말했다. 커티스 씨. 그는 진지한 얼굴로 커티스를 바라보았다. 리드 씨가 와 있습니다. 당신의 요청인 것처럼 꾸며서 내가 불렀어요. 2가지 질문에 그가 내가 예상한 대로 답하면 당신은 말로즈 양의 살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동안 대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말이나 반응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커티스가 대답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말로리 형사와 찰스 리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말로리는 허지슨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리드는 커티스를 바라보았으나 커티스는 시선을 피했다. 레드 씨. 생각하는 기계가 서두르지 않고 말을 꺼냈다. 커티스 씨가 말하길 멜로즈 양을 살해한 칼이 당신 소유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커티스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리드가 격렬하게 외쳤다. 그럼 그건 커티스 씨의 칼입니까? 반도젠 교수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리드가 번개처럼 대답했다. 그건 그의 자동차 공구 세트에 들어있던 겁니다. 커티스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반도젠 교수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말로리 형사는 그 손짓을 보고 곧 알아차렸다. 잭 커티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이었다. 커티스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격렬하게 소리치며 리드를 저주하고 거세게 비난했지만 그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바탕 분노를 터뜨린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티스가 감금되자 말로리 형사의 지휘 아래 경찰은 테우토닉 호텔 그의 객실을 수색했다. 그곳에서 피로 얼룩진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그마한 얼룩이었지만 어쨌든 피였다. 손수건은 즉시 전문가에게 보내졌고 그 결과 사람의 피가 확실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커티스에게 불리한 증거가 모두 갖춰진 셈이었다. 그 칼은 그의 것이었고 그는 멜로즈 양을 사랑했으며 따라서 그녀에게 질투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인 피 묻은 손수건이 있었다. 한편 리드는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는 연달아 터지는 사건에 지친 듯 보였고 신문에 실린 살인사건과 엘리자베스 다우의 도망 결혼 기사를 빼놓지 않고 탐독했다. 사실 그에게는 살인사건이나 오랜 친구의 체포보다 다우의 도망 결혼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다. 반도젠 교수는 허진슨에게 사건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늦게 두 사람은 모나크인 여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열차를 탔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야.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지. 어떤 점에서요? 해치 기자가 물었다. 동기, 여자의 사망 경위,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소한 부분들이 그렇지. 하지만 살인사건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죠?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반도젠 교수가 모호하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멜로즈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를 찾았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녀는 로널드 맥클린을 사랑했지만 그와 결혼하면 그가 상속권을 잃을 걸 알고 있었기에 결혼을 거절했어. 몇 해 동안 그를 보지 못해 마음속으로는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나크인 여관 앞 자동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자고.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솟구치고 결국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커티스의 칼과 피 묻은 손수건은요?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무기를 찾았다고 가정하자고. 과학자가 말을 이었다. 이를테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도구나 자동차 공구함 속에서 칼을 꺼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린 사이 혹은 어둠 속에서 다시 출발한 후에 그녀 자신을 찔렀다면... 허진스는 다소 실망한 듯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물론 아니지. 반도젠 교수가 반박했다. 나는 멜로디 양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그 반대의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이야. 그리고 커티스의 손수건에 묻은 피는 그가 시신을 레너드 박사의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튄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하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 커티스가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요? 나는 어떤 범죄든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아.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기자는 혼란스러웠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왜 커티스를 경찰에게 넘기셨죠? 그가 가래 주인이기 때문이지. 반도젠 교수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그가 가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보다 사소한 증거로도 사형당한 사람들은 많네. 기차가 멈추자 두 사람은 검시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생자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 반도젠 교수는 의학 전문가로서 부검을 참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진행 중이던 부검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허친슨 기자는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1시간이 지나 생각하는 기계가 밖으로 나왔다. 오른쪽에서 찔렸어. 그가 허친슨의 눈빛에 답하듯 말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 혹은 그녀의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몸을 기울인 사람, 아니면 그녀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네. 그들은 다시 8km쯤 떨어진 모나크인 여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반도젠 교수는 주변 지형을 유심히 살펴본 뒤 3명의 종업원을 불러 1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갔다. 리드 씨를 본 적 있습니까? 네. 종업원들이 대답했다. 신문에 난 사진을 봤어요. 그 신사는 바에서 뜨거운 스카치 한 잔 마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였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관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요? 있었어요. 어떤 여인과요? 그 여성은 누구였죠? 반도젠 교수가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종업원이 대답했다. 자동차를 타고 하고 마스크를 썼고 머리는 베일을 둘렀고 긴 베이지색 자동차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썼다니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겠군요. 턱만 보였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반도젠 교수는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고 그 여성은 리드가 들어오기 전 거의 1시간 가까이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혼자 왔고 신사를 기다린다며 개인 응접실로 안내를 부탁했다. 리드가 여관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그는 이미 바 안으로 들어가 사라진 뒤였다. 그가 여관을 나갔을 때 그녀는 다시 문을 열어 내다보았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듯 했고 그녀는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리드가 말을 걸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도 듣지 못했으나 그는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그 후 누구도 두 사람이 여관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리드가 응접실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나 종업원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기다리던 신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커티스와 멜러즈 그리고 리드가 타고 온 자동차 외에도 또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여관 앞에 도착했다가 곧 떠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모든 질문을 마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허진승 기자는 하나의 가설을 내놓았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다오양입니다. 리드를 알고 있었고 그날 밤 모건 메이슨과 함께 도망쳤으니까요. 생각하는 기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그녀가 기다렸던 개인 응접실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 응접실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머물렀고 이윽고 반도젠 교수가 나와 방에서 2, 3m 떨어진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도로는 6m쯤 떨어져 있었다. 이제 가자고. 과학자가 말했다. 어디로요? 허친슨이 물었다. 모르겠나? 교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말러지 양의 자동차에서 내려 잠시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걸. 그리고 사전에 파악해둔 정보를 따라 반도젠 교수는 연료탱크 관리인을 찾아갔다. 생각하는 기계는 그를 만나 30분쯤 머문 후 돌아왔다. 교수가 돌아오자 조급하게 기다리던 허진스는 그와 함께 여관까지 타고 온 자동차에 다시 올라탔다. 이 길로 3km쯤 가다가 오른쪽 첫 번째 길로 들어가게. 그리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라고. 생각하는 기계가 허친슨에게 지시했다. 어디로 가는 거죠? 허친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직 몰라.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이었다. 자동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고 두 개의 큰 전조등이 매끈한 길을 환히 비쳤다. 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속도를 늦추며 교차로를 따라 조심스레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두 번째 집 앞에서 반도젠 교수가 신호를 보냈다. 허친슨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이어서 반도젠 교수도 내렸다. 두 사람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자 불 꺼진 자동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엔진은 멈춰 있었고 앞바퀴 하나가 사라졌으며 차체 앞부분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꽤 큰 사고였군요. 허친슨이 중얼거렸다. 교수가 문을 두드리자 노부인과 소년이 나왔다. 어젯밤 자동차 사고로 다친 신사를 찾고 있습니다.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아직 이곳에 계신가요?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굽니까? 다친 분을 만나러 오신 신사 두 분이에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분 이름을 아시나요? 반도젠 교수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답하자 방 안에 있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신사분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반도젠 교수가 물었다. 의사 말로는 당분간 아무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그를 돌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름은 모릅니다. 남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나온 소지품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말을 못하거든요. 반도젠 교수는 금시계 한 점, 작은 수첩 하나, 여러 회사의 명함 서너 장, 뉴욕행 기차표 2장, 그리고 $1,000 현금 뭉치를 받았다. 교수는 물건들을 훑어보았지만 어디에도 이름은 없었다. 기차표도 마찬가지였다. 명함 역시 아무 의미 없었다. 교수가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금시계였다. 시계를 앞뒤로 그리고 안쪽까지 꼼꼼히 살펴본 뒤 그는 시계를 돌려주었다. 이 신사는 몇 시쯤 여기 왔습니까? 밤 9시쯤이요. 남자가 대답했다.
도로에서 큰 충돌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그가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차가 커브길에서 돌을 들이받으면서 완전히 전복되었고 그가 튕겨나가면서 머리부터 떨어진 것 같아요. 그의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부인이라뇨? 남자가 반도젠 교수와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되물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도로로 나갔을 때 차에서 달아난 사람은 없었나요? 과학자가 거듭 물었다.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여자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예, 아무도요. 사고 당시 차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완전히 뒤집혀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차 번호는 없었습니다. 신사는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겠죠. 예, 레너드 박사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회복되면 정산을 하겠지 싶어서요. 좋습니다. 고맙소.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친슨과 함께 그는 집을 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허친슨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 남자는 모건 메이슨이야.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그 다오 양과 도망간 남자요? 허친슨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렇다면 다오 양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번엔 반도젠 교수가 되물었다. 설마... 반도젠 교수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다. 그 모호한 손짓만으로도 허친슨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반도젠 교수와 함께 기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하던 허친슨 해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이 뒤엉키고 있었다. 다오 양이 메이슨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도망친 걸까? 하지만 어디에도 다른 남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혹시 그녀가 멜로즈를 살해한 건 아닐까? 막연히 추측해보았지만 아무런 동기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실은 대체 뭐란 말인가? 허친슨, 자동차 안에서 여배우가 이런 식으로 기이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라면 전 지역 신문사에 전보로 전해졌을 거야. 그렇지? 반도젠 교수가 물었다. 그렇죠. 허친슨이 대답했다. 만약 이번 사건을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쯤 어느 도시든 모르는 곳이 없을 거예요. 언론의 힘이란 정말 놀랍군. 과학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친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교수의 질문이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질 거로 기대했지만 그게 전부인 듯했다. 잠시 후 기차가 약간 흔들리자 반도젠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허친슨, 다오 양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직 기사로 쓰지 않는 게 좋겠어. 아직 눈치챈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허친슨이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반도젠 교수가 말을 이었다. 커티스가 윈터가에서 들어갔던 가게 이름 기억하나? 네. 허친슨이 상호를 말했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었고 반도젠 교수는 짧게 말했다. 내일 정오에 다시 오게. 다음 날 정오,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반도젠 교수의 집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은 윈터가로 외출하셨어요. 하녀 마사 부인이 설명했다. 허치슨은 초조하게 기다렸고 마침내 교수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요? 기자가 물었다.
뭐래까지는 말할 수 없네. 반도생 교수가 대답했다. 그 다음은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지. 과학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네. 다오양입니까? 그동안 리드를 만나서 알아보라고. 그가 혹시 다오양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는지, 특히 여성들이 외투에 달 수 있는 작은 장식이라든가. 그가 그런 걸 말해줄 리가 있나요? 또 리드가 언제 서부로 돌아갈 예정인지도 알아보게. 허친스는 무려 3시간 동안 엄청난 인내와 재치 있는 질문으로 그 정보를 알아냈다. 최근 엘리자베스 다오 생일에 리드가 이니셜이 새겨진 벨트 버클을 선물했다는 것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건 반도젠 교수가 찾는 그 물건은 아니었다. 허친스는 다오의 하녀에게서 그녀가 도망칠 때 그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외투 안쪽에 차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오 양에게서 소식이 있었나요? 허친슨이 물었다. 네, 하녀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 아버님께 편지가 도착했어요. 시카고에서 보낸 거예요. 남편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이라 신혼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했답니다. 네? 시카고요? 허지순이 놀라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 그녀가 시카고에 남편과 함께 있다고요? 네. 그 편지의 필체가 다오 양의 것이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하녀가 단호히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허진슨이 말을 하려다 멈췄다. 찰나의 순간 허진슨은 하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뻔했다. 지금 그녀의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그 남자는 모나크인 여관에서 멀지 않은 농가에 머리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으며 정작 다오 양은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편지라니. 그는 머리가 빙글 돌았다. 혹시 다오 양이 메이슨 씨와 도망친 게 확실한가요? 그가 물었다. 네, 메이슨 씨가 맞아요. 그녀는 확신했다. 제가 그 일을 도왔거든요. 다오 양이 몰래 나갈 수 있게 준비했죠. 틀림없이 메이슨 씨였어요. 허진스는 곧장 도로로 뛰어나와 생각하는 기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우리가 잘못 짚었어요. 그가 수화기에 대고 외쳤다. 뭐라고? 교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다오 양은 남편과 함께 시카고에 있어요. 가족이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친 남자는 메이슨일 리가 없어요. 허진슨이 숨가쁘게 설명했다. 이런. 전화기 너머로 반도젠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하녀가 전부 말해줬어요. 해치슨이 말을 이어갔다. 다오 양이 그와 도망가는 걸 도왔다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이런.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다오 양은 금발인가 흑발인가? 너무 엉뚱한 질문이라 허진스는 피식 웃고 말았다. 흑발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아주 진한 검은 머리카락이죠. 그렇다면... 반도젠 교수는 그 대답이 마치 핵심 단서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메이슨의 사진을 구하게. 어딘가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리 다친 남자를 직접 보러 가서 그가 메이슨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확인되면 바로 전화하게. 알겠습니다. 허친슨이 다소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게. 반도젠 교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앞으로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가 다시 한번 화가 난 어조로 되풀이했다. 그런 말은 나를 극도로 짜증나게 만든다는 걸 모르겠나? 그날 밤 10시 무렵 허친스는 생각하는 기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진을 구했고 머리를 다친 남자를 직접 확인했다.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다. 허친스는 그 사실을 교수에게 알렸다. 아, 그렇군.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리드가 다오 양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지도 알아냈나? 네, 금으로 된 이니셜 벨트 버클이었어요. 허치슨이 대답했다. 이제 해치 기자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는 뭔가를 계속 알아내고 있었지만 도대체 그 사실들과 교수의 질문이 마거릿 멜로즈 살인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모레 오후 1시에 내 연구실로 오게. 반더젠 교수가 말했다. 그때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절대 보도하면 안 되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야. 허친스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로 뭔가 실마리 하나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리드가 언제 서부로 돌아갈 예정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테우토닉 호텔로 향했다. 호텔 직원은 리드가 며칠 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커티스가 체포된 뒤로 거의 방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틀 뒤 정확히 오후 1시 허친스는 생각하는 기계의 연구실로 갔다. 반도젠 교수는 실험용 유리 플라스크 위에 몸을 숙인 채였다. 그는 기자를 보자 그제야 약속을 떠올린 듯 말했다. 아, 그래. 그 일 말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허친슨을 데리고 응접실로 들어가며 마사에게 말했다. 누구든 나를 찾아오면 들여보내게. 그런 다음 생각하는 기계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찰스 리드였고 다른 한 명은 허친슨이 아는 형사였다. 아, 리드 씨.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출발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리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체포된 겁니까? 허친슨이 형사에게 작게 물었다. 아니요. 형사가 대답했다. 말로리 형사가 그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유는 모르죠.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복도에서 말로리 형사의 목소리와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말로리 형사가 나타났다. 그 뒤로는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자 2명과 허친슨이 처음 보는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말로리 형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이건 리드 씨에게도 기쁜 일이 될 겁니다. 말로즈 양 살인 혐의로 구속된 커티스 씨를 석방해 주시겠습니까? 왜요? 말로리가 깜짝 놀라 물었다. 허친슨과 리드는 놀라움과 호기심 뒤섞인 눈으로 과학자를 바라보았다. 이유는 간단하죠.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 순간 두 여자가 동시에 베일을 벗었다. 그중 한 명은 마거릿 멜로즈였다. 이분이 바로 멜로즈 양이었던 분입니다. 반도젠 교수가 설명했다. 지금은 도널드 맥클린 부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신사는 그녀의 남편 맥클린 씨입니다. 이 젊은 여인은 다오 양의 하녀고요. 이 세 사람과 함께라면 커티스 씨의 자동차에서 발견된 그 젊은 여인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허친스는 경악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여인이 지금 눈앞에 멀쩡히 서 있었던 것이다.
리드는 그보다 훨씬 침착했지만 그의 얼굴에 비친 감정은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리드는 멜로지 양, 아니 맥클린 부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마거릿.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내민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제 커티스는요? 그녀가 물었다. 말로리 형사가 그를 이리 데려온다면 말로즈 양의 살인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가 말했다. 그럼 누가 살해된 겁니까? 허진슨이 물었다. 그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네. 교수가 대답했다. 말로리 형사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오해가 있었고 곧 설명하겠으니 커티스를 데려와 달라고 했다. 그리고 몇 분 뒤 놀란 표정의 커티스가 응접실 안으로 들어왔다. 커티스는 마거릿을 보자마자 그녀 곁으로 달려가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얼굴이 상기된 여배우는 곁에 조용히 서 있던 남자를 가리켰다. 내 남편이에요, 잭. 그녀가 말했다. 순간 커티스의 머릿속에 모든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곧 맥클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그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리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허친스는 방 안을 둘러보며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리드와 커티스가 마주섰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둘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제발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맥클린이 물었다. 이건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반도젠 교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동시에 간접 증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말로즈 양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었고 커티스 씨가 그녀를 질투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술에 취한 채 그녀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의 칼로 그녀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의 손수건에서 피가 발견됐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정황 증거의 사슬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멜로지 양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군요. 자, 그럼 내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시점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는 각각의 사실을 구체적인 단서로 엮어 하나의 완전한 결론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건 허친슨 기자가 커티스 씨를 데리고 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커티스 씨는 병색이 짙었죠. 나는 그에게 자극제를 투여했고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를 봤어. 그녀의 가슴에 단검이 꽂혀 있었어, 마거리. 처음에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성 선망이 아닐까 생각했죠.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현상이 일시적인 정신 붕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죠. 그가 마거릿, 그녀의 심장에 단검에 꽂혀 있다고 외친 순간 나는 즉시 그 두 단어를 연결했습니다. 즉, 마거릿이 죽었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죠. 그녀를 봤다는 건 그녀가 죽은 걸 본 걸까? 아니면 살아있는 모습을 본 걸까? 이것이 내가 처음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허친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그는 멜로지 양, 즉 여배우가 전날 밤 살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폭력적인 죽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명백한 사고사가 아니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허친슨은 살인이라고 확신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유를 위해 자동차는 모나크인 여관 앞에 멈췄고 커티스 씨는 연료를 구하러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연료를 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진술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죠. 또한 리드 씨는 경찰에게 여관에 들어가 뜨거운 스카치 한 잔을 마셨다고 말했고 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만약 그 범행이 커티스나 리드 외에 제3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그때가 바로 범죄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죠. 그 다음 허친슨은 레너드 박사의 진술을 내게 전했습니다. 그때 내 호기심을 끈 첫 번째 사실은 커티스가 말로즈 양을 집 안으로 옮겼을 때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을 찔렸으니 그의 손과 옷, 손수건에 피가 묻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건 내가 아직 커티스를 사건과 연관짓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커티스는 레너드 박사에게 그녀가 멜로즈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신은 아직 식지 않았으니 그녀가 박사에게 옮겨지기 직전에 숨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칼이 발견되었죠. 그게 이 사건의 첫 번째 명확한 단서였습니다. 길이 15에서 18cm쯤 되는 거친 칼이었죠. 분명 여자가 휴대할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커티스는 그 칼을 달라고 박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칼은 아마도 커티스의 칼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리드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커티스의 것으로 추정했느냐? 칼은 길이 약 15에서 18cm 정도 되는 날이 두껍고 거칠어 단단한 물건을 자르는 데 쓰이는 칼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복해용 칼은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그런 칼은 리드 같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커티스의 자동차 공구함에 있던 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수도 있죠. 이제 죽은 여자가 멜로즈 양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 드러난 정황은 이랬습니다. 그녀는 죽은 지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았고 아마도 두 남자가 차를 떠나 있는 동안 찔렸을 겁니다. 사용된 칼은 커티스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공구함에 있던 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티스가 그 칼을 보자마자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 더하기 2는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4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생각하는 기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리드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반도젠 교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리드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살짝 쓸어 올렸다. 그런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과학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허친슨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났죠. 레너드 박사는 실제로 멜로즈 양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턱뿐이었죠. 머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얼굴은 자동차 마스크로 덮여 있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멜로즈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확신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녀의 옷차림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수많은 여성이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고급 맞춤 원피스, 그리고 베이지색 외투. 나는 커티스 씨를 미묘하게 속였습니다. 그가 무의식 중에 자백을 했다고 믿게 만들어 그가 직접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그의 머리형을 관찰했는데 나는 늘 주장해왔죠.
살인자의 머리뼈는 일정한 형태의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다고. 하지만 커티스 씨의 머리는 그런 자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드 씨의 머리도 마찬가지였죠. 커티스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찌른 칼은 자기 것이지만 그녀가 살해되기 전 이미 자신은 그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그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릴 때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고 그걸 찾으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며 급한 나머지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리드 씨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걸 찾아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커티스 씨는 칼을 잃었고 그 칼을 주운 건 리드 씨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드에게 쏠렸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말로즈 양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커티스 씨의 칼로, 그러나 마지막에는 리드 씨의 손에 있었던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허친슨이 전해주길 검시관은 그녀가 오른쪽에서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이 생기죠. 리드 씨가 자동차 안에서 그녀를 찔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나는 커티스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레너드 박사에게서 칼을 돌려받으려 했습니까? 그는 더듬거리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실은 그 칼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살인 혐의를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커티스 씨는 그 칼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칼이 맞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리드 씨의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또한 커티스 씨는 말로즈 양을 사랑했다고 털어놓았지만 그 감정은 살인의 동기가 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당신, 맥클렌 씨의 이름을 언급했죠. 그리고 커티스 씨는 리드 씨가 구원했던 다우 양의 이름도 말했습니다. 허진스는 다우 양이 전날 밤 모나크인 여관에서 모건 메이슨과 도망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죠. 메이슨이 혼인신고서를 냈고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도망친 곳과 멜로즈 양의 비극적인 사건 모두 그 여관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사실은 되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커티스 씨가 멜로즈 양의 머리카락이 금발이라고 묘사했을 때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허진슨이 또 하나의 사소한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단서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중한 검시관의 말에 따르면 멜로즈 양의 머리카락은 어두운 흑발이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직접 시신을 봤냐고 물었죠. 그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멜로즈 양이 살해된 게 맞을까? 그때까지는 그저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그 의문이 점점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커티스 씨에게 그가 윈터거에서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멜로즈 양을 분명 그녀라고 맹세할 만큼 닮은 여자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시관이 어두운 머리색의 시신을 멜로즈 양으로 확인한 점, 그리고 그녀가 금발이라는 커티스의 모순된 단서로 나는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습니다. 그보다 앞서 나는 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리들 씨를 불렀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커티스 씨의 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리들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티스 씨가 이 칼이 당신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예상대로 리드 씨는 제대로 걸려들었죠. 그는 화를 내며 그 칼은 커티스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커티스 씨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직후 나는 커티스 씨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가 구속된 후 오히려 나는 그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칼이 커티스에게서 리디의 손으로 넘어간 과정을 추리했기 때문에 그가 범인일 리 없다고 확신한 겁니다. 이제 리디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간신히 자신을 통제하려는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나는 죽은 여자의 시신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부검에도 참여했지요. 그 여자는 분명히 흑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러스 양은 금발이었지요. 두 여인 모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머리를 베일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원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에서 찔렸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커티스가 외쳤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모건 메이슨과 도망쳤던 것으로 알려졌던 엘리자베스 다우 양이었습니다. 반도생 교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의 빛이 번쩍였으나 리디의 얼굴만은 예외였다. 다시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다우 양의 하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리디 씨는 처음부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생 교수가 말했다. 그때 나는 죽은 여자가 다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추측은 시신에서 발견된 금제 이니셜 벨트 버클 이 뒤로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 방향으로 가능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리델 씨는 여관 안에서 목격되었고 그곳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마스크와 베일을 쓴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녀와 함께 개인 응접실로 들어가는 것도 봤지만 두 사람이 여관을 떠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리드 씨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녀의 허리띠에 달린 이니셜 버클을 보고 그녀가 다우 양이라는 걸 알아챘던 겁니다. 그가 직접 선물했기 때문이었겠죠. 맞습니다. 허친슨이 끼어들었다. 그래요. 제가 줬습니다. 리드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이제 리드 씨는 커티스 씨의 칼을 가지고 그녀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반도생 교수가 말을 이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리드 씨는 어떤 경우로든 다우 양이 도망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메이슨이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그가 마음을 바꿨다고, 자신을 모욕하듯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렸다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녀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메이슨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었던 겁니다. 아마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했겠죠. 그래요. 리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계속 가시죠, 리드 씨. 반도생 교수가 말했다. 저도 메이슨이 마음을 바꿨다고 믿었습니다. 리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다우 양에게 그와의 도피를 포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 역시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녀는 마침내 제 설득에 동의했고 자신이 타고 왔던 자동차는 이미 떠났으니 우리 일행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여관을 나와 자동차로 가던 중 저는 마거린 멜로즈 양이 맥클렌 씨의 자동차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이 그 차는 여관 앞으로 도착해 있었죠. 저는 즉시 상황을 알아챘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다우 양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맥클렌 씨의 차가 출발해버렸으니까요. 사실 저는 다우 양을 자동차로 데려가 멜로즈 양에게 소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티스 씨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멜로디 양이 사라진 것을 보고 커티스 씨가 의아해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메이슨이 나타나 다우 양을 데려갈까 봐 두려웠고 하루빨리 그녀를 그곳에서 멀리 데려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음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서 커티스에게 모든 걸 설명할 생각이었어요. 모나크인 여관과 우리가 향하던 다음 여관 사이 어딘가에서 다우 양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굴욕적이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가 그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바닥에 공구함에 던져 넣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건 그녀 발치 바로 아래 있었으니 몸을 조금만 숙이면 쉽게 집어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 리드 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반도젠 교수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리드 씨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어느 배심원이라도 정황 증거만으로 그를 살인범으로 단정했을 겁니다. 게다가 다우 양이 죽은 채 발견되었을 때 그녀가 말로즈 양으로 오인되었으니 그 사실을 바로 잡으면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게 뻔했죠. 결국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업원들을 만난 후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메이슨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작은 가능성에 기대어 모나크인 여관의 연료 관리인에게 그 비극이 일어난 밤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허치슨 해치와 함께 다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시계에는 M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모건 메이슨임을 알 수 있었죠. 메이슨은 심각한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다우 양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그의 주머니에는 자신과 신부를 위한 뉴욕행 열차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드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이들은 비극적인 이야기에 압도되어 숙연해졌다. 이제 나는 메이슨과 다우 양의 행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엔 멜로즈 양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죠. 리드 씨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추려 했던 일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멜로즈 양이 살아있었다면 커티스가 윈터가 상점에서 그녀를 본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나는 허친슨에게 그 가게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물었죠. 멜로즈 양이 살해된 사건이 전국으로 퍼졌을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멜로즈 양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도시든 심지어 기차나 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모를 리 없고 즉시 자신은 죽지 않았다는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나는 윈터가의 그 가게를 찾아가 사건 다음날 출항 예정이었던 선박에 물건을 보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가게 직원에게서 멜로즈 양과 일치하는 여인이 여러 물품을 구입했고 그것들이 할리팩스로 향하는 증기선에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멜로즈 양과 맥클렌 씨, 당시엔 이미 부부였죠. 그들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리팩스로 정보를 보내 그들이 곧 돌아올 예정인지 확인했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허친슨, 나는 이틀 전에 이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을 걸세. 하지만 멜로즈 양, 아니 맥클린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군요. 그럼 시카고에서 온 다우 양의 편지는요?
해치가 상기시켰다. 아, 그렇지. 반도젠 교수가 말했다. 그 편지는 다오 양이 신뢰하던 친구에게 맡겨 정해진 날짜에 발송되도록 한 것이었네. 실제로 그녀와 메이슨은 뉴욕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유럽으로 갈 예정이었지. 물론 두 통의 편지 중 모나크인 여관에서 보낸 편지는 이미 발송된 상태였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었네. 이 기이한 이야기는 미국 언론 역사상 가장 놀라운 뉴스 특종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찰스 리드는 체포되었으나 그의 진술이 완벽히 입증되어 곧 석방되었다. 그의 주요 증인은 잭 커티스 그리고 도널드 맥클린 부인이었다.